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5월 23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노무현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5년째 되는 해죠. 자, 그래서 그가 우리한테 미친 영향, 지금도 뭐 시퍼렇게 살아있고 물결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예, 그의 역할이 남달랐다. 음. 자,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세상 돌아보기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좀 미묘하고도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잘 전달드릴 수 있을까라는 좀 부담감이 앞서긴 한데, 사실 뭐 매일매일 그렇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또 더더욱 그렇네요.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자, 이게는 제가 예전에 한 10년, 12년이니까 12년 전이네요, 벌써. 12년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집사람 제 뱃속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아기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예, 부엉이 바위 보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데모 사진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 두 사람의 얼굴을 지금 달았는데, 저는 정치 논평이 아니고 문화의 힘 꼭지로 골랐습니다. 즉 이것은 이미 체화된 부분이 있다. 1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그가 뭘 만들었느냐? 노무현이 뭘 만들었느냐? 그가 선물을 우리한테 줬느냐? 뭘 새로운 없던 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쥐어줬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는 우리를 일깨웠어요. 일깨웠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오랫동안 우리가 잘 써왔고 어려움 속에서 지켜왔던 그것을 지금 세상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아주 필요한 그 시점에 우리가 그를 뽑았잖아요. SNS의 시장, 인터넷 세상을 맞이해서 우리가 뽑아 선택했고, 그는 그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는 우리를 일깨웠다. 우리와 그가 주고받았다. 그렇지만 그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족적은 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일깨웠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았다. 손뼉이 쳐졌다. 지금 세상에 손뼉이 쳐지는 나라가 별로 없다. 보면 볼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힘 꼭지로 골랐습니다. 예. 자, 이거는 뭐 자이툰 부대 방문했던 제법 유명한 사진이고 예고 없이 방문했다고 하죠. 자, 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주적인 국가가 돼야 되지만 당시는 2004년이에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미국의 분위기가 있을 때죠. 그때 경기도 북쪽에서 여중생인가 국민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 어린아이 둘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을 했었어야 됐어요. 전투부대는 아니지만. 자, 그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자이툰 이라크 재건 부대에 갔을 때 심정이 남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주제와도 상관이 있지만 제가 이 채널을 여러 해 하면서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에 대한 어떤, 제가 매일매일 뭘 해야 되잖아요. 예. 하면서 덕분에 혼자서 생각만으로 지새웠으면은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여러분한테 감사드려야 될 일이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와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말 우리 지금 쓰잖아요, 가끔. 사람 나고 돈 났다. 그렇죠? 사람이 먼저죠. 우선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지난 3년 동안 채널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게 없었으면 도서관 다니면서 찾고 이랬으면 주어진 기간에 10배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지 못했을 자료들이고 그런 겁니다. 안목이고 견해고 뭐 시간만 10배면 그 사이에 제가 뭐 늙어 죽든지 힘에 지쳐서 꼬꾸라지든지 포기했든지 그랬겠죠. 예, 그래서 세상에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1987년도 그때 6.29 선언 나고 했을 때 박정철이 거의 저랑 동갑이든지 뭐 그래요. 같은 부산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죠.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었습니다. 예. 그 하나가 죽음으로써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났고 김영삼한테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물론 이어지는 과정에서 3당 합당이라는 어쩔 수 없는 징검다리를 억지로 만들어야 됐었지만 그렇게 결국 된 거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도 이해 못해요. 예. 아니 폭도들이 총에 맞아 죽는 건 당연한데 예? 한번 이렇게 획 돌은 고등학생이 또 직장에서 따돌림 당했던 전직 직원이 총 들고 들어와서 총기 난사를 하면 뭐 여러 명, 많게는 10명 이상도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한 미국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 하나 죽었다고 저렇게 해? 그리고 우리가 벌이는 그 시위의 강렬함과 격렬함을 다 봤을 때 폭력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봄에도 불구하고 뒤에 사망자가 없다. 그리고 거기를 정리하면서 가는 그 모습, 시위자들 입장에서 그 전통은 지금도 남아있죠. 예. 그리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인사하고 가는 모습, 내일 또 보자. 이거는 엄청난 고급 문화다. 예.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스스로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제 인생에서 만나보면 나는 독립 운동가의 후손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좋은 가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조선 후기 기준이에요. 예, 조선 후기에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엉망진창이 됐죠.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200~300년간 엉망이었어요. 그때 국민의 많은 숫자가 노비가 됩니다. 종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도 저도 종의 출신일 수는 있어요. 대가 끊긴 집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아직까지 숨을 붙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조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고려시대 또 그전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는 몰라요. 다 뒤섞인 거예요. 예. 그래서 조상 자랑할 것 없다. 지금 살아있고 내 할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런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딱 떠올려서 글자로 정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걸 체득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자, 그런 것을 노무현이 일깨웠다. 그런 민초들의 마음을 이때까지 지배 입장에서 피지배 입장으로 계속 눌려 있으면서 그렇지만 세상이 변할 때마다 버텨준 우리 많은 경우에 멍멍이 꿀꿀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들이 그런 장난질을 할 수 있도록 민초로서의 바닥으로서의 든든하게 버텨왔던 우리가 그런 시선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그랬었겠죠. 다 우리 스스로가 되게 다 소중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건데 유산으로서 이제는 그것을 다시 정치라는 지배한다는 지배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정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 눈높이를 끌어올린 것이 노무현의 공적이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보다 앞선 정치 인식을 가지게 됐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치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종착역에 도달한 서구 주도의 많은 세상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게 해줬다. 우리의 눈높이를 다 올렸다. 자, 제가 최근에 그걸 봤습니다. 뭐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안 돼서 민주당에서 뭐 당원이 10,000명, 20,000명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새로운 국회의장이 김진표보다는 낫겠지요. 그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 자체, 예? 그 당에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예민하고 섬세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그거는 이 세상 돌아보기가 지난 수년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자료를 보고 지금 서방이 주도하는 세상의 정치 체계들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순수하고 우리의 눈높이가 이미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대단한 겁니다. 그 단초를 노무현이 해냈다. 노무현이 여러 가지 몇십 말을 했지만 그 중에 한 말이 이런 게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노무현의 엄마가 했다는 말이라고 해요. 너는 하지 마라. 죽는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근데 수만의 계란이 부딪혀서 우리는 바꿨어요. 예. 우리가 일본보다 중국보다 이 세상 어디보다도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살아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요. 옛날로 치면은 영모고 밀란이에요. 동학이고 그 자존심을 일깨웠고 이제는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도 된다. 시민이 민초가 숨어서 조용조용 내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나서서 해도 된다. 그가 그런 말을 했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겁니다. 바로. 그런 정치 분위기를 마련했다. 그 이후에 미국이 장난치려고 했던 박근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미국이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을 들게 하면서 우리는 탄핵이라는 걸 성사시켰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동감이 일본에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무서운 거예요. 미국에 있습니까? 없죠. 유럽에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일깨우면서 시대 상황과 결부시켜서 우리를 참여하게 만들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정서적으로 그게 노무현의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자이툰 부대에서 이런 이제 사진을 남겼는데 그만큼 박종철 하나가 죽음으로써 고문을 받고 죽음으로 해서 20살짜리 젊은 어린아이가 하나 죽음으로 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자, 최상병도 해병대 최상병도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윤석열로 대표되는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네. 이 격렬한 극명한 대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촛불, 여러분 옛날에 정전이 많이 되면 촛불을 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촛불이 다 녹아서 마지막에 꺼지기 직전에 활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윤석열과 그가 추종하는 집단, 그가 등용하는 인재들이 그 마지막 촛불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2006년도에 한 사회학자의 글을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그때만 해도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노무현 될 거예요. 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위에 적었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관용, 결핍증이 집단 심리의 중핵이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진단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불평등한 걸 못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책 제목이 있죠.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이라는 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깔려있죠. 살짝 고쳐야 된다. 우리 사회에 생기는 많은 모순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강하게 생각한다. 적당히 줄서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계속 똑같이 대접받기를 원한다. 스스로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불평등에 대한 관용, 결핍증이 집단 심리의 중핵이다. 자, 노무현의 말은 뭐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른 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누구 말이 맞든지 간에 그 여러분의 선택인데 이것이 동지의 양민에 대해서 각 영역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뭐냐? 일본인들이 우리를 36년간 지배하면서 느꼈던 한국인의 특징, 진짜 말 안 듣네. 이겁니다. 에? 옛날 징기스칸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몽골과 우리가 친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봐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징기스칸은 예리했던 사람이에요. 딱 지배하고 이기고 보니까 얘네들은 다른 지역처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우리한테 마음을 바쳐서 전도가 돼서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바칠 인간들이 아니다. 고려는 이 방법이 최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때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무현이 등장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분위기가 끌어올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무현이 그런 분위기를 일부러 하늘에 있는 걸 끌어당겨서 국민한테 뿌린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던 거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세력이 있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계라는 투표권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50만 사람이 뭐 미성년자 빼고. 그런데 이 사회학자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모든 민주주의가 있지만 완벽한 민주주의는 어디에도 없지요. 당연히 지배 피지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배 피지배. 그렇게 되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컨셉이 뭐냐? 지배하는 자와 피지배하는 자가 있다. 지배하는 자는 피지배하는 자를 이용한다. 거짓말을 한다. 그들을 이용을 한다. 이걸 자인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가끔 고위공직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민중은 개 돼지다. 멍멍이 꿀꿀이다. 그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것은 일본인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역사적으로는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너희들은 옛날부터 이런 찌질이한 민족이야. 응? 그래서 동시에 한국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경성제대를 들어오게 해서 일본식으로 편입시켜서 그들을 대신 통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방이 되고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영향이 강해졌죠. 미국은 우리를 지배지로 봤단 말이에요. 일본 더하기 한국. 그런데 일본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으니까 일본 방식대로 그대로 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했으면 다 쓸려나갔을 작자들이 그대로 눌러앉았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계속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죠. 윤석열 등부 들어와서 그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들을 마지막 불꽃으로 내몬 아주 강렬하고 밝게 타고 있죠. 내몬 큰 기여를 한 게 국민 전체가 반감을 느끼게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노무현이다. 우리한테 것을 일깨운 것이다. 우리 국민도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서 현재의 시스템에 맞게 재해석해서 전열을 가다듬은 것이죠. 네. 자, 이거 볼게요. 이러면 우리가 왜 그래 자존심이 세냐 이겁니다. 볼게요. 이게 세계 고인돌 분포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한반도에 약 4만 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보면은 뭐 마당에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는 더 많다. 고인돌의 숫자가 적은 곳에서는 돋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고인돌은 뭐 특히 프랑스나 유럽에 있는 고인돌과 달라요. 거기는 신전식으로 돼 있어요. 신전식으로. 근데 우리는 고인돌이 생활화돼 있어요. 근데 모든 고인들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강화도에 보면 종종 가서 고인돌 유적을 관찰해 봅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써야 돼요. 작은 규모라도.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 고인돌의 50%가 넘는 4만 기가 한반도에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그러면 저게 이제 기원전 뭐 2000년, 3000년, 4000년 뭐 그리고 요런 쪽에 요런 기간에 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우리 이제 고조선 시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고조선의 중심지는 사실은 만주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전라도 이런 쪽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고조선 시대에 우리 한반도의 지위나 역할이 뭐였는지 이런 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 세계에 한반도 약 4만 기로 집계가 됐고 이거보다 사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전 세계 고인돌의 50%는 넘는 건데 실제로 더 50%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린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우리나라에 살았을까요? 한반도에? 이게 한반도만 이야기한 거예요. 일본 규슈에도 많고 요동만두에도 있고 만주에도 있어요. 그게 우리 문화권이잖아요. 이거 좀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답답한 구석이 좀 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평생 한반도에 살았습니까? 예, 고조선의 도읍지가 만주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고인돌의 진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 몰라요. 규슈나 요동반도, 만주, 예, 그리고 저기 바레만 유역 여기까지 합치면 엄청나요. 그게 고조선의 뿌리가 있던 지역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때 세상 인구의 50% 60%가 이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저는 뭐라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면은 이런 시도는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예. 한반도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한반도, 중국, 규슈 이런 지역에서의 고인돌들은 뭐냐? 고인돌이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일반화. 시기상으로는 지금 봤을 때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좀 늦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00년이나 2000년. 이거는 유입된 문화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고조선이 저기 거석 문화가 시작된 곳에서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저기서는 뭐 큰 부족의 장 정도만이 고인돌을 만들 정도였는데 내지는 신전으로서 역할이 우리보다 달랐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웬만한 평민들도 다 고인돌을 만들었다. 그게 고인돌이 한국에 토착화되면서 바뀐 거다. 유행이 들어왔는데 한국식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의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는 각자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조선 시대부터 또는 고조선 전에 우리가 영위했던 문화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왔던 고급 문화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꽃피웠다. 그래서 인구 숫자에 보다 훨씬 많은 고인돌이 생겼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왕과 부족장을 위한 고인돌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도 공동묘지에 전부 다 고인돌을 세웠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게 넉넉했고 일반의 보통 사람들도 우리 부족장만큼 큰 건 아니지만 주위에서 십시일반 우리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서로 도와주면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인돌을 다 세웠다. 왜? 나도 그만큼 소중하니까. 나는 종이 아니니까. 나는 낮은 계층의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현재는 그 자존심의 발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고인돌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강력했다. 그런 민초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왜냐? 부족장과 지배자의 상징이 고인돌이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만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힘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회학자의 언급은 뭐냐면은 되게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해방된 이후로 전혀 단절된 상태에서 서구에 편입이 됐고 경제체계에 자본주의가 들어왔다. 서로 다 경쟁을 해야 된다. 경쟁을 하다 보면 이기는 척이 있고 지는 척이 있다. 그럼 지는 척은 억울하다. 나도 똑같이 대접해줘. 왜? 우리 민주주의를 긁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시야를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는 원래 그렇다. 우리는 원래 그런 특징이 아주 강하다. 예,
예, 그러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한반도 위주로 분포도를 본 거예요. 전라남도 지역이 정말 많죠. 규슈 북부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요동반도가 상당히 많아요. 만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거에 제가 봤을 때는 백제의 영역이랑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고, 이때가 청동기 시대인데 이때 이미 이것이 한 경제권으로서 형성이 돼 있었다. 그 주도하는 세력은 한반도에 있었다. 고조선의 영향력은 만주에 있었다. 저 만주에 있는 부분하고 한반도에 있는 부분이 분위기가 좀 달랐다. 이런 게 살짝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슈가 독립적으로 있었겠느냐? 아니죠. 한반도에 저렇게 많은 것이 번져간 것이죠. 요동과 바레만 이륙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북방으로 가면 큰 고인돌이 많아요. 남방으로 가면 작은 고인돌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배 문화가 약간 달랐다. 이걸 또 이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학자분들이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지역 한반도만 해도 50%가 넘는데 일본 규슈 북부, 요동반도, 바레만 다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지금. 네. 이런 걸 통해서 임나 본부설 이런 것도 다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청동기 시대잖아요. 이런 게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야가 나오고 백제가 나오고 해상왕국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철기 문명은 또 북부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청동기에 기반을 뒀던 이 세력들이 물갈이가 한번 싹 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겠죠. 자, 고인돌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다른 사례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자존심. 너랑 나랑 똑같다. 예. 여기에 대한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또 이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의 묘지를 가면 이렇게 공동 묘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중국의 묘지도 이거보다는 규모는 조금 크지만 우리하고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의 묘지, 지금 화장도 많이 하죠. 우리 같은 뭐 그렇게 넓지 않은 땅에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식으로 묘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지금.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산에 가더라도 볼 수 있는 묘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묘는 고인돌이랑 똑같아요. 고인돌의 느낌이랑. 고인돌도 가면 큰 고인돌이 있어요. 그거는 신전으로 썼거나 그 당시 부족장이나 고위직의 무덤이에요. 그렇지만 서민들도 다 고인돌이 있었어요. 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경주 가보시면은 뭐 많이 있죠. 금관총, 천마총에서 엄청나게 큰 무덤. 근데 우리 지금도 우리가 쓰는 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무덤은 그것을 축소한 행위예요. 고인돌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힘센 사람은 큰 고인돌, 힘없는 미력한 자는 고인돌도 아예 없다. 너희는 고인돌도 만들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작은 고인돌이에요. 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왕족이면 큰 묘.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똑같은 묘를 쓰면 안 돼. 모양도 똑같아서는 안 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묘를 써요. 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고대의 큰 왕들의 무덤은 다 봉분이 높이 올라간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일반인들은 그런 무덤 안 쓰잖아요. 중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최근까지도 동그랗게 봉분이 있는 무덤이 기본형이에요. 땅 위로 솟아와서 나의 존재를 보여줘야 돼요. 비록 관은 땅 밑으로 묻지만, 그리고 그걸 후손이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는 작은 왕이에요. 그만큼 자존심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도 문화가 아니고 지배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교육을 통해서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로. 조선시대 500년만 하더라도 유학자들이 지배 그룹이고 귀족 정치의 귀족 사회였잖아요.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그게 탈춤이든 판소리든 뭐 노동요든 아니면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든 그런 걸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 자존심이.
우리가 지금 기성의 역사학에서는 항상 지배자들 위주의 역사를 가르치고 지금도 그들의 관점에서 아까 사회학자의 시각도 그렇습니다. 지배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이게 얘들이 나라가 똑같아진다고? 말이 안 돼. 그럼 혼란스러워져 세상이. 그게 바로 공산주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노무현이 일깨웠다. 정서적으로.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게 확 대두됐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까지 진행이 됐다. 거기에 엄청난 초미의 위기의식을 느낀 지배 그룹들이 모여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 마지막 불꽃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경복궁인데, 여러분 경복궁에 가면 이런 말이 많이 써 있어요. 앞에 설명서에 보면 설명하는 그 서에 보면은 일제시대 때 불태워졌다. 임진왜란 때 죄송합니다. 임진왜란 때 불태워졌다. 저것도 임진왜란 때 불태워졌다. 그걸 다시 재건했다. 이런 내용인데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조선왕조의 조선왕조를 우리가 비호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 자체가 이제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조선은 왕조가 이씨 왕조가 없다고 해서 조선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경복궁은 왕이 서울 한양 도성의 사람들을 버리고 몰래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것을 아래챈 서울에 살던 서울 시민들이 지금 말로 하면은 불을 지른 거예요. 우리가 태운 거예요. 일본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제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풀어주고 막 그랬죠. 이거 우리 역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반의 반쪽밖에 모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라고 강요받고 있죠. 나라에 충성하라고. 그 군부 독재가 남긴 유산이잖아요. 우리한테. 예, 나라는 여러분한테 잘못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윤석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재난이 생기면은 김건희를 모시고 가장 먼저 나라를 떠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지요. 그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정감록에 보면 십성지가 나와요. 나라에 환란이 생겼을 때 숨어 살기 좋은 곳, 자족하면서. 자, 동학난 때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하죠.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3천만이에요. 남북한 합쳐서 40만이고 그때는 또 대가족 시대잖아요. 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400만, 1000만은 된다고 봐야 돼요. 그게 동조했던 세력이. 그죠? 사돈의 8촌 생각해 보세요. 그 직접 죽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십성지로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미 쫙 퍼졌어요. 그 사람들이 벼슬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뭐 서울에 와서 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민초 속으로 다 깔아앉았거든요. 그 분노, 한을 가지고. 자, 그들은 지금 우리 소위 한류라고 이야기하는 음악이나 영화, 예술 분야에서 그 역할을 그 후손들이 동학의 후손들이 그 도망자들의 후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여러분 그 아실 거예요. 뭐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체계화했다고 정도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던져주겠다는 그 자체가 창제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대단한 식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그 당시 주류 학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까? 우리의 피지배 계층인 민초들이 그를 알게 되면은 우리한테 저항하게 된다.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살면서 누려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이미 있었고, 지금의 체제는 그것을 잘 따르고 있지 못하고, 그것은 꼭 그들을 지배를 하면서 그들을 인간 대접하지 하지 않는 만큼 그 이득을 자기들이 빨아먹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 사대부의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해방이 되고 소위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가 투표권을 하나씩 행사하고 나서부터도 그것은 유지되고 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전 세계가 그렇다. 예.
전 세계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는 곳은 없다. 진행형이다. 우리가 가장 멋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남북 통일이라는 우리 큰 과업이 눈앞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우리의 도도한 뜻 있잖아요. 흘러온 것을 누가 더 많이 이어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느냐, 그 소위 말해서 지금 한류라는 그런 건데, 그 점에 있어서는 북한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남한이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북한은 미안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 민초들은 그것을 견뎌냈다. 동학난에 도망가서 민초 속으로 뿌리 박혔던 그 한많고 체주 많았던 그 사람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이 우리 남쪽에는 조성이 됐고, 북은 조성이 안 됐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위주의 주도하는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예, 통일이 되게 되고, 거기에 북한은 그 남쪽의 혜택을 잊게 된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예, 이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한 세대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근데 한 세대 정도는 그들의 살림살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들 후세들의 살림살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는 동의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면면히 오늘 말씀드려왔던 우리 자존심의 그 역사적 전통은 우리가 지켜왔고, 지킨다는 것은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노무현이 큰 역할을 했다. 예. 남이 북을 제압하는데, 제압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정통성을 살리고 우리의 것을 다시 바깥으로 끌어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남북관계 지형은 그때 결정됐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